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문단입니다. 15세기부터 시작돼. 자, 대놓고 시간적 표시 나왔으니까 네모 치고 들어가셔야겠네. 아, 시간적 표지가 등장했으니 15세기. 앞으로 15세기 말고 다른 시간적 표지가 나온다면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 같은 거 좀 살펴보면 되겠구나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15세기 말고 다른 것도 안 나온다면은 그냥 요거는 당시의 그냥 배경 정도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5세기부터 시작된 신항로 개척 이후 전 세계는 하나의 응집성 있는 세계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건 15세기 이전에는 전 세계는 통합되기 이전의 세계 각각 따로 놀던 세계였다라는 의미겠죠. 자, 유럽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자, 그렇다는 건 통합의 중심은 누구다? 유럽이다 라는 것을 할 수 있겠네. 15세기부터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가 통합이 됐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지배가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일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유럽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15세기 이후에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지배가 나타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신항로 개척에서 유럽의 해양 세력은 세계 각지의 문명권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각 문명의 물질적, 정신적, 물들이 활기차게 충돌하고 교류하였다. 아, 그러면은 신항로 개척 15세기 이후에 유럽의 해양 세력이 이 모든 것을 통합했는데, 그렇다면은 15세기 이전에 각각 따로따로 놀던 문명들의 그 오랜 무언가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합쳐지기도 하였고 또 교류가 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면 갈등, 충돌도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파괴, 갱신, 융합이 반복됐대. 그럼 충돌하고 교류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겠네. 반복되는 가운데 근대 세계가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는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 있었다. 아, 그러면은 근대 세계 형성의 기점은 뭐다? 15세기 이후 신항로 개척, 유럽의 신항로 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대서양에 진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문단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글의 핵심이 어쨌든 15세기 이후의 신항로 개척과 근대까지의 유럽의 어떤 영향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5대양 6대주에 대한 위치, 지리적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쓰인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읽을 때 혹시나 내가 각 대륙의 위치나 아니면은 각 대양들의 위치를 모른다면은 살짝 한번 세계지도를 보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쓰인 지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소재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유럽의 신항로 개척입니다. 그죠? 개척으로 인한 전 세계의 통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방향성은 그 과정 중에서 특히 유럽의 대서양의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신항로 개척이라는 거는 그동안 다이가 백길이 아니라 새로운 백길로 나아간다는 건데, 그걸 통해서 세계가 통합이 된다는 거는 이러한 백길이 각 대륙을 연결짓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의 중심이 유럽, 그리고 유럽이 수많은 바다 중에 대서양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부터가 이 모든 지문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결과가 자본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지배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문단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유럽이 대서양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아메리카 대륙인 거 알죠? 그래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제국주의 시대에 가장 식민지로 많이 차지했던 쪽은 다 남미 쪽이에요. 스페인 계열.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이 문단. 유럽의 신항로 개척 이전까지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해양 번역, 다른 말로 하면 15세기 이전이겠네. 그죠?
가장 영향력이 컸던 해양 번역은 인도양과 지중해였대. 자, 머릿속에 인도양과 지중해 위치 한번 싹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떠오른다면 한번 찾아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인도양은 인도 밑에 있는 바다가 인도양이야. 인도가 어딘지 아시죠? 아시아 제일 밑에 있어요. 자, 지중해는 유럽, 그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해요. 자, 오랫동안 인도, 아랍, 동아시아 등 주요 해양 세력들의 무대는 인도양이었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도, 아랍권, 동아시아는 전부 다 인도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문화, 종교, 언어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교역을 했대. 그렇다면은 인도양을 기준으로 아랍, 동아시아, 인도가 교역을 할 때는 딱히 큰 갈등, 충돌은 없었던 걸로 보이네. 그죠? 또한 유럽 내부를 보면요. 고대 로마 시대, 엄청 옛날이죠. 시간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이래로 교역의 중심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권력의 국가들이었대.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대부터 15세기까지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내부 안에서만 교류를 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인도양을 기준으로 교류를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나 바로 반전이 나옵니다. 15세기 이후부터는 인도양도 지중해도 아닌 새로운 곳이 나타났다라는 거 예상할 수 있겠죠. 15세기 이후 해양 번역의 중심은 대서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대서양 권역의 국가들은 대서양을 기점으로 해서 인도양, 지중해, 태평양 등으로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남미 쪽 있죠? 대서양 쪽, 그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곳들은 인도양, 지중해, 태평양으로 뻗어나간 거야. 반대로 된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이하게도 스페인이랑 좀 거리가 있는 국가들도 다 스페인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스페인이 그렇게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고 대서양 중심의 세계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그러면은 해양 번역의 중심, 즉 신항로 대첩으로 이렇게 대서양으로 이동한 게 바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네.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 자체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지구의 바다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생각해보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여러 문명은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대. 당연하죠. 우리 그냥 바다 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이라는 건 뭐야?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딱히 그건 활용 안 했다. 이런 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각각의 문명은 다른 해양 번역으로 진출하지 않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문명은 계속 서로 교류를 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각 문명은 그 한계 안에서만 움직였다라는 거야. 진출을 못했다라는 거죠. 자,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슬람은 충분히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야. 명나라 시대 옛날이죠. 정화의 원정같이 원양 항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 역시 있었대. 그렇지만 이걸 세계화해서 지속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특별한 이벤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든 이슬람이든 15세기 이전에 인도양을 기점으로 활동했던 애들 그 사람들은 뭔가 확장을 시도 안 했고 그냥 그 안에서만 놀려고 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5세기 이전의 항해는 가능한 육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문명은 먼 바다로 나가는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았대. 그렇기 때문에 한계 안에서만 있었던 겁니다. 문명 간의 해양 경계는 대륙의 경계만큼이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끼리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했던 것만큼 해양도 하나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바다를 적극 활용한 얘기가 나와야겠지. 하지만 유럽은 바다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아랍, 중국, 이슬람, 인도와 다르게 15세기 이후에 유럽은 적극적인 모험, 항해를 시작하면서 패권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는 유럽의 항해 기술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은 아니래. 그죠? 그러면 앞으로 선지에서 유럽이 항해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진출에 성공했다 이런 말 무조건 틀린 선지겠네. 그죠? 항해 기술은 딱히 뛰어난 건 아니래. 브로데 사람 이름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할 거야? 대서양 진출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거야. 브로델은 유럽이 대서양이라는 새로운 해양 번역으로의 모험을 감행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대. 그러면은 브로델 입장에서는 유럽이 기술이 뛰어났던 게 아니고 마땅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기술은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라고 본 거죠. 자, 중국과 같은 문명, 다른 말로 하면 대서양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문명인 거지. 자기 세력 내에서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대. 그렇겠죠. 지금도 그렇잖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진출 안 해도, 교역 안 해도 내수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하지만 그렇다는 건 내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나와야겠죠. 하지만 유럽의 도시들은 상인 계층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확대되어야만 했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시장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더 넓은 재가 필요했던 거죠. 이게 바로 브로델이 얘기했던 필요인 거야. 진출의 필요는 바로 시장 확장 때문이다라는 거지. 자,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갇혀있던 유럽은 지리적인 위치를 극복하고 구석에 있다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절실하게 해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했던 것이다. 자, 그럼 브로델의 입장은 뭐다?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경제적인 성장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아니면 살 길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신흥상인 계층이 뒷받침하여 이루어진 대형 사업, 대형 프로젝트였던 거죠. 단순히 그냥 중국의 어떤 그 명랑한 사람처럼 한번 세계 여행 해볼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먹고 살지 못한다 라는 절실함이 만들어낸 국가 주도 사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대서양의 진출로 인해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만남은 파괴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다른 대륙으로 진출한 유럽 세력들은 모두 유래를 찾기 힘든 가공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은 이 파괴적인 양상의 주체는 누구다? 유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다른 문명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럽인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한계는 뭐다? 존엄성을 부정한 거. 다른 문명의 존엄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각 문명이 서로 파괴하는 영상을 보인 거다. 대서양에 접한 대륙들은 뭐가 있겠니?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뭐 이런 거 있겠지. 소위 유럽식의 혁신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고 점차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세계로 융합되어 갔다. 이 결과가 뭐예요? 제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 1문단에 나왔던 제국주의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유럽을 중심으로 융합되어 갔다. 유럽의 개혁을 강요받았다. 이게 1문단에 얘기했던 제국주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양 번역의 중심 이동, 다른 말로 하면 인도양 지중해로부터 대서양으로 이동한 걸 가리키는 거죠. 요거에 따른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을 유럽이 주도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를 유럽의 세력 확장으로만은 볼 수가 없다. 또 새로운 견해네요. 항해술의 발달이 이후에 모든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기술 결정론이나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유럽 중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편적인 해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유럽의 세력 확장이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유럽 중심주의를 받아들이는 단편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고 아메리카라고 인도 이름을 붙였는데, 그죠? 그건 새로운 발견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대륙을 찾아낸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보다는 지구의 모든 문명이 바다를 통해 만나게 되고 충돌과 갈등, 이해와 교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주도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각 문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이름 나올 겁니다. 메이밍입니다. 자, 메이밍은 유럽의 대서양 진출에 대해 단순히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해안으로 이주한 것보다 훨씬
훨씬 광대한 상호작용의 현장이라고 얘기했대. 즉, 요 문단의 전체를 요약하면 요 줄이 핵심인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단순히 유럽의 세력 확장,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이주라고 보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탄생했다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는 상호작용을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 대서양의 진출을 유럽의 신세계 발견으로 보기보다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변형시키고 나눠져 있던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킨 문명권 간의 거친 만남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지. 알겠죠? 이게 메이닝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두 사람 나온 거 이해하셔야 돼. 사람 두 명 나왔어요. 자,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첫 모습은 분명 일방적인 폭력에 의해 위계 질서가 가득하였음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대. 이게 한계였잖아. 제국주의였다는 거. 하지만 한계를 말하고 하지만을 말한다는 건 그 뒤에 의의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두운 모습 속에서도 각 문명 상호 간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대. 이게 의의인 거죠. 어쨌든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을 많이 한 건 사실이니까 15세기 이전에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은 서로 소통이 없는 별개의 세계, 즉 얘네가 뭐야? 대서양과 인접한 국가야. 그죠?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 대륙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으며 아시아 또한 실질적인 정보보다는 막연한 환상과 유언 비어로 채색된 곳이었대. 즉 대서양을 나가기 전까지. 게다가 아메리카는 그 존재도 몰랐대. 그러니까 신대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살아가던 각 대륙이 바다를 통해 연결된 것은 세계사 흐름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래. 이게 의의인 거야.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이처럼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파괴적 폭력과 새로운 질서의 창조라는 상호 모순되는 현상이 동반된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네. 그래서 유럽의 대서양 진출의 의의와 한계를 다루며 마무리하고 있는 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상으로 어려운 거 전혀 없고요. 다만 여기에 나오는 두 명의 학자들이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세계사의 흐름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개요 한번 짜볼 겁니다. 구조도 한번 짜보시고요. 어떤 구조도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해한 방식대로 짜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드릴 거고요. 5분 후에 제가 가장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개요를 보여드릴 겁니다.
시간표 아직 안 나왔죠? 시험 시간표. 나오는 대로 알려주세요. 볼게요. 자, 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 거는 시간적 표시인 15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해서 15세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15세기 이전은 어땠고 이 신앙문가 즉 15세기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 결과로 어떤 점이 나타났고 그것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학자들의 입장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 거는 15세기라는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세요. 그래서 15세기 이전의 일과 15세기 이후의 일 정도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세기의 핵심은 그거죠. 이때는 신항로 개척이 시작되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이전까지는 항로의 개척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항로가 개척되기 전까지는 각자 유럽은 자기들끼리 지중해 안에서만 활동을 했다. 그죠? 유럽은 지중해 안에서만 활동을 했고 그 밖에 인도, 아랍권, 아시아는 인도양을 기준으로 활동을 하되 엔간하는 서로의 큰 교류는 없게끔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각자 물론 세계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정한 한계 안에서 그렇죠?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다 각자의 위치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이때 한계라는 건 지리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한계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다. 자, 그런데 15세기에 신항로 개척이 생겨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대서양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신항로의 개척, 다른 말로 하면은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요. 이 모든 것의 패권을 바꾸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전체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라는 새로운 결과.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한 의의와 한계는 매우 명확하죠. 유럽의 대서양 진출은 딱 이렇게 의의와 한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의의는 뭐겠어? 그동안 교류가 없던 지역들을 어쨌든 계속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 그렇죠? 의의는 교류, 또는 새로운 질서의 창조. 자, 그럼 한계는 뭐야? 다만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방적인 폭력하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한계는 파괴적 폭력 또는 일방적 폭력.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게 제국주의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유럽의 대서양과 진출과 관련해가지고 학계 사람이 2명의 입장이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뭐야? 브루델이라는 사람이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유럽의 대서양 진출과 관련해가지고 한 명이 나와요. 브루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의 대서양 진출이라는 게 어떠한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 필요라는 건요, 뭐 그냥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서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그 때문에 시장이 부족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죠?
메이닝. 약간 중국 이름 같지 않나요? 메이닝. 메이닝. 이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진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진출의 이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메이닝이라는 사람은 이 진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평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 확장, 지리적 발견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력, 지리적 확장이란 말은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한다?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한다. 왜? 지리적 확장 이거는 문학적인 거잖아. 누군가가 누군가를 침략했다 이거는 유럽 중심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서로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말로 나아가자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의 대서양 진출과 관련된 학자들의 입장 따로 정리하시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의의와 한계 정리하시면 좋겠죠. 사실은 뭐 별로 크게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추가해도 괜찮아요. 여기 최소한인 거고. 그래서 이 이상의 다른 걸 더 추가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다른 거 할 거 한번 해볼게요. 최대한 여기까지 해봅시다.